발병도 안 나고 잘만 가더라. 안녕하세요. 책강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아리랑 별곡 한승원. 한승원 하면 바닷가 질펀한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한승원의 바다는 역사의 어두운 상처와 본능적 욕망들이 부딪히며 잉태하는 생명과 신화의 자궁 같아 보입니다. 개와 고양이 같아 보이는 제수리네와 철승이네의 금지된 사랑이 엮이고 만 것처럼요. 문학과 역사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인지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어렸을 적 단군 신화를 진짜 역사인 줄 잘못 알고 다툼한 적 많았는데요. 한승원의 딸 한강 노벨 문학 발표 이후 어렸을 적 다툼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철승 할머니가 굵직한 역사의 연대표에 들어있진 않지만 아주 없었던 사실도 아니지요. 남편은 징용해서 안 돌아오고 아들은 월남 파병 갔다 주검으로 돌아왔고 손자 철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대의 전멸 앞에서 답없는 철승 할머니가 가슴 한복판에 차곡차곡 쌓아온 한을 누군가 들어줘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리랑 별곡. 앙골 연안의 모래밭에 붙은 산기슭의 손바닥만한 보리밭으로 허우허우 달려오는 할머니의 귀에 아리랑 타령 한 가닥이 서려 있었다. 제 너머 마을은 영보아비와 함께 징용에 갔다가 억수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온 달식이네 아버지가 마을 회관을 짓고 사장에서 넛바위 선장까지 신장로 만들 돈을 내놓고 돼지 2마리에 술을 내놓는 바람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늙은 축은 달식이네 마당을 차지하고 젊은 축은 아래 골목의 사장을 차지한 채 노래하고 춤추고들 있었다. 이날의 주역인 달식이네 아버지가 자꾸 아리랑 타령을 부르자고 했고 그를 둘러싼 또래의 노인들이나 40, 50대의 중년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는 탓으로 마을 안은 온통 아리랑의 물결이 판을 쳤다. 이웃 마을인 삼리나 죽산에서 온 사람들이 실가장 먹고 마시고 돌아가면서 추는 춤과 부르는 노래 넋두리 때문에 골목들은 물론 주변의 상가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우렁우렁 노래를 하는 듯했다. 그런 속에서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는 머리끝이 곤두서고 가슴을 저미게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장인 정창호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는 큰딸 영심이를 잡아다가 방 안에 가둬놓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 벗긴 다음 너무 깊이 박히지 않도록 송곳 끝부분에 실을 많이 감아들고 허벅다리를 밤새 쪼아댔다는 것이었다. 영심이가 숨 넘어가는 듯한 소리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며 울부짖어댔지만 영심이 엄마는 귀를 막았는지 지레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그 방에 얼씬하지를 않았다더라고 했다. 거기 대하여 아낙네들은 독살스러운 놈, 지옥에도 못 가겠네. 아무리 인혁딸이라고 그렇게 빨가벗겨서 작살내는 법이 어디 있단가. 법만 없으면 잡아서 헤쳐먹었을 놈이구만 하고 이장을 욕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이놈 저놈 붙어먹다가 칼부림 나게 해놓고 그새 또 어느 놈에 붙었는지 돈을 돌라서 달아난 것을 생각하면 맷돌에다가 갈아 불어도 싸겠네. 옛날 같으면 2가랭이를 확 찢어갖고 이 간지대에 저 간지대 끄트머리에다가 달아놓고 질 가는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켰더라네. 칼부림 나게 한 그런 년들은 하는 무리도 있었다. 밭둑에 선 할머니는 정말 그런 년은 육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떼 같은 손자 철승이 바로 그 영심이 때문에 칼부림을 내고 죽었으니 말이었다. 정창호가 달식이네 집 잔치에 얼굴 내미지 않는 것을 보고 쑥덕거리는 아낙네들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왜 진즉
딸 간수를 잘하지 않고 있다가 탈이 나버린 뒤에야 늦게 잡고 되게 채고 있느냐고 속으로 볼멘 소리를 했다. 여느 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흰떡 같은 얼굴에 까맣게 박힌 눈으로 이편을 바라보면서 허연 떡니를 내놓고 웃곤 하던 영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게 바로 그년의 환양기였던 것을. 세상을 살 만큼 산 자기도 그게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손자를 미처 타이르지 못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박살난 으등카리처럼 조각난 주름살들을 굳히면서 이를 물고 한숨을 쉬었다. 제 새끼 잡아먹는 호랑이 없다고 다 사정 두고 하는 짓일 뿐이지 자기 딸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었다. 죽이네 살리네 했사도 죽어 흙밥된 놈만 불쌍한 것이었다. 밭귀에는 놀짱놀짱해지는 보리가락이들 사이로 하얀 찔레꽃 한 떨기가 소복한 채 상여 뒤따르며 한방눈 맞은 과수떼의 흰 얼굴처럼 맥없이 바닷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 쓴 지 한 달 남짓한 새 무덤이 있었다. 덮인 잔디 사이로 붉은 황토옥이 드러나 있었다. 육실얼렁. 이로쿨렁 찐득찐득 살고 있는 내 꼴 본께 시원할 것이다. 할머니는 죽은 손자가 원망스러웠다. 넛바위 쪽에서 미역 가공 공장의 양수기 엔진 소리가 온 해안을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바닥 귀신은 뭘 하느라고 저놈의 미역 가공 공장을 쓸어가 버리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들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색바랜 검정 치맛자락을 걷어 허리에 찌르고 밭고랑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보리밭 언덕으로 나와서 쪽으로 앉았다. 언덕에서 무성하게 자라 보릿그루로 입을 뻗은 억새풀이나 띠풀 줄기를 뜯었다. 가슴이 멀미한 것처럼 울렁거렸다. 달식인의 아버지가 영보의 아비하고 함께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에 피멍울이 맺힌다면서 억지로 끌어다가 부어준 술을 석 잔이나 거푸 마신 때문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달식인의 아버지가 무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손을 내저으며 술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넛바위 선창까지 길을 내면 우리 밭을 다 길로 잡아 넣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만일 그렇게 되면 아들과 손자의 무덤이 모두 길 한복판으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밭은 한자 한치도 파먹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로 하고 신장로를 낸다는 확약을 하여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신장로를 내기 시작하는 날이 나 죽는 날이라고. 할머니는 달식인의 아버지를 붙잡고 애원을 하였댔다. 달식인의 아버지는 조선말 한지가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투르다면서 여부 있느냐고. 달식이한테 모든 것을 잘 부탁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떠듬떠듬 말하면서 술을 권하는 바람에 내리 석 잔이나 거듭 들었던 것이었다. 눈앞이 보얗게 흐려지면서 가슴이 감태라도 한 입 잘못 삼켜서 걸린 듯 답답하여 왔다. 술을 마신 탓일까 새삼스럽게 영곤의 아비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무정한 아비였다. 해방되면서 함께 징용해 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왔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했었던 달식인의 아버지한테서는 6.25가 지난 이듬해부터 한 2달 만에 편지가 오곤 했었다. 그랬다가 이렇게 억수로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한데 이 무정한 사람은 해방되던 때부터 이날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달식인의 아버지는 일본 여자를 얻어 아들, 딸 낳고 살림을 하느라고 이때껏 이 땅에 나오질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 무정한 사람도 제발 덕분에 그러기라도 하느라고. 정말로 얻은 일본 여자가 밭꽃같이 예뻐서 찰떡같이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소식을 그렇게 끊어버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
저쪽 이북으로 머리 쓰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거나 어쨌거나 했기 때문에 이때껏 이 땅을 건너오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몇 해 들면서는 모두 올 수 있게 되었노라고 하던 것이지만 이 막막하고 무정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일본 어느 산골이나 해변 구석에 처박혀 살고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 싶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해방되던 해 징용군들을 태운 배 두 척이 대마도 근처의 바다에서 가라앉아 버렸다던 말을 생각했다. 답답하게 차오르던 가슴속의 응어리를 하고 내뿜으면서 죽는 게 그렇듯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이라도 이 보리밭 고랑에 꿍 들어 누워서 눈을 힘주어 감고 숨을 안 쉬어버리면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누워버린 몸뚱이에 누가 흙 한 줌 덮어줄 것인가. 숨이 막혔다. 허리를 폈다. 산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 같은 어둠이 눈앞을 가렸다. 보리 이삭을 헤치고 손자의 무덤 앞으로 나왔다. 무덤 위에 듬성듬성한 잔디에 기대 앉으면서 할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했다. 손자가 죽은 것도 따지고 보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방 까먹고 새끼 잡아먹은 년 어디 가서 얼마나 잘 산가 보자. 이렇게 중얼거리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날벼락 맞을 소리를 하느냐고 했다. 며느리로 보아서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쪽빈 물구비에 잔물결이 일고 있었다. 아득하게 바라다 보이는 금당도와 소록도 뒤로 솜털 같은 구름이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혀를 깨물었다. 며느리 년이 어느 놈을 안고 돌든지 말든지 또 소갈머리 없는 손자가 제 어머니를 안고 도는 바로 그 놈을 멋모르고 따르든지 말든지 그저 모르는 척하고 손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사립밖에 나다니지 못하도록 얼싸고 돌았더라면 그렇듯 허망하게 놓치지는 않았을 것을 그랬다 싶었다. 그날 아침 손자 철승이는 벽장에서 검붉은 피를 칠해놓은 듯한 깡깡이 기타를 내려앉고 윗목 구석으로 두르고 앉아 줄을 퉁기고 있었다. 산신령이나 용왕님네가 알이라도 낳듯 뻥 낳아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만 같이 다행스럽고 귀엽고 고마운 시오. 아들 죽은 뒤 네가 언제 커서 내 서방 되어주겠느냐고 아쉬워하며 코 올리게 신랑 키우는 생가부처럼 놓으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하며 횃대에 매달아 느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느리고 싶을 만큼 어서 키우고 싶던 손자 철승이가 이해 20살이었다. 올 가을이나 겨울에는 마땅한 때가 생기는 대로 신접살이를 시킬 생각을 늦봄에 묵은 김치 우거지 다독거리듯 다져오는 할머니는 정초에 토종 비결을 보니 3, 4월 운수가 아주 불길하다더라면서 제발 제2의 아들 성삼이하고는 더 왼수야 악수야 하고 다투지 말라고 타이르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놈은 또 그게 듣기 싫어 깡깡이를 내려 하는 것이었다. 깡깡이 소리는 이제 겨우 아리랑 타령 한 곡조를 배웠을 뿐이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자꾸 들어보아야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 그래도 이놈은 실증 내지 않고 열심히 퉁겨댔다. 오죽한 손자라고 그 손자가 퉁겨대는 깡깡이 소리가 귀 아파 못 견딜 만큼 듣기 싫을 것인가. 얼핏 들어 코맹맹이 소리일 뿐이요. 거기에서 쌀 나오고 돈 나오지 않을 것이었만. 그렇게 퉁기고 있는 손자의 모습을 한없이 보고 싶어지는 할머니였다. 다만 그 깡깡이를 하필 제2의 동생인 제수리가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게 꺼림칙하고 싫은 정이 들 뿐이었다. 기름장사 밑구멍처럼 미끄럽고 소록도 가는 나그네의 콧구멍에서 마늘씨 뽑아 먹을 만큼 간사스러운 떠돌이 장사꾼인 제수리가 왜 자기 것 아까운 줄 모르고 이걸 철승이한테 선뜻 준 것인지를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툇마루로 나왔다.
검은 떼국이 앉은 널빤지가 비그덕거렸다. 흙담 위로 맑은 공기를 뚫고 쏟아진 4월의 햇살에 눈이 부셨다. 이에 40살 되는 며느리는 손바닥만한 밭으로 김을 매러 나갔다. 그 며느리를 뒤쫓아가서 타이르고 싶은 말이 있었다. 전날 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을 못 이루고 자꾸 한숨을 쉬어싸다가 집을 나가는 것을 살금살금 뒤따라가 가보았던 것이었다. 며느리는 넛바위 깨러 가는 암매 잔등을 넘더니 모래밭에 붙은 밭으로 가고 있었다. 가슴이 확 막힌 듯 아파왔다. 밭귀에는 제 서방의 무덤이 있었다. 오죽이나 복장이 터질 듯 아픈 멍울이 차올랐으면 저렇게 한밤중에 서방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겠느냐고. 피둥피둥 젊은 시절을 한숨만 쉬며 살아온 할머니는 목줄이 대롱처럼 뻣뻣해지고 가슴이 양잿물 덩이라도 삼킨 듯 아리고 쓰리면서 화끈거리는 것을 이 악물어 침 삼켜 삭히고 긴 숨을 들이쉬면서 눈살을 찌푸려 달랬다. 기둥서방 얻어놓고 사는 꾀를 진즉 기뜸에 주었는데도 저 불쌍한 것이 비틀걸음 한번 걸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싶었다. 시어머니가 파서 만든 옹달샘 물 길어 마시고 거정문 늘어뜨린 부엌 드나들며 냄비밥 지어 먹어온 며느리가 간덩이가 크면 얼마나 커서 제 서방 아닌 어느 남정의 허리 안고 돌 만큼 잡되어 있을 것인가. 밤이면 암내낸 개같이 마을의 사랑방 문틈으로 산의 냄새를 맡으러 다닌다더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은 어느 연놈이 지어 퍼뜨린 것인지는 몰라도 그 입 놀리는 사람들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벼락을 맞아도 칼벼락을 맞으리라. 울려는 사람 실컷 울게 해야지 못 울게 하면 안 되느니라 하며 발을 돌리려는데 밭귀에서 도랑거리는 남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세웠다. 며느리가 귀신이 씌었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귀신이 씌었다면 분명 아들 귀신일 것이었다. 머리끝이 쭉 뼈 서는 것이었으나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밭귀 쪽으로 다가갔다. 귀신이 되어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바위 모서리에 얼굴을 기댄 채 밭귀에 아들 무덤을 바라보았다. 넛바위 연안에서 암매 잔등이로 펼쳐진 설익은 먹달기 빛깔의 하늘에 민들레 꽃가루 같은 별들이 줄레줄레 달려있었다. 가득 밀려오른 바닷물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원시 양서류처럼 넘실거리면서 잠든 사람의 숨길처럼 불규칙적으로 게으르게 모래톱을 핥고 있었다. 그 물결에서 민들레 꽃가루 같은 별들이 덩어리지기도 하고 더욱 잘게 깨어지기도 하고 있었다. 아들의 무덤 주변에서는 바야흐로 흐드러진 보리 잎사귀들과 산기슭에 곰설숲이 들이운 암청색 어둠을 별빛이 누겨놓고 있었다. 2리터 되를 2개 포개 놓은 것만한 상자에 담겨온 아들의 헛개비같이 가벼운 유골이 생각났다. 그 유골 묻힌 무덤 앞에 며느리는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수록 그 무덤 주변의 별빛에 누겨진 암청색 어둠은 소용돌이 치듯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 술렁거림 속에서 며느리는 울고 있었다. 할머니가 기대에 선 바위에서 스며드는 차갑고 딱딱함이 가슴을 차갑게 굳히고 있었다. 바위 모서리를 으스러뜨릴 듯이 잡아 쥐었다. 찰부락거리는 물결에 섞여 들려오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예사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앓고 있었다. 그것은 숨 넘어갈 듯이 헐떡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뱀에게 먹히는 개구리처럼 목줄이 눌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의 억누름에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쥐약 같은 것을 먹고 혀가 굳어서 버리적거리면서 내는 단말마의 비명 같기도 하고 호랑이나 도둑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이 발버둥치면서 낑낑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머리끝이 곤두섰다. 며느리가 팍팍한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하고 쥐약이나 농약 같은 것을 먹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웠다 엄해. 이 일을 어째서 쓸꼬 하며 우르르 달려나가려는 순간 남자의 끙 하는 안간힘 소리가 술렁거리는 어둠을 발끈 뒤집었다. 동시에 며느리의 애마디 비명 같은 여보 하는 소리가 할머니의 뒤통수를 때렸다. 머릿속에 두 마리의 검은 구렁이가 그려졌다. 허벅다리처럼 굵고 소나무 껍질같이 거무스레한 비늘이 엉긴 구렁이는 암수 한 쌍이 바다에 산다던 것이었고 그것들은 늘어져 얽히고 설킨 드렁칙처럼 한 번 얽혀지면 이틀 밤낮을 꼬박 지낸 다음이라야 풀린다던 것이었으며 그렇게 얽혀 있는 동안 그 구렁이 주변에는 짓불 연기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던 것이었다. 그럴 때 바다는 암내낸 미친 여자가 바위나 기둥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어대거나 알아대는 듯한 소리로 악악 하고 운다던 것이었고 그러면 이튿날부터는 어김없이 새바람이 기어들고 큰 비가 내린다던 것이었다. 아들의 무덤 주변의 어둠 속에는 두 마리의 검은 구렁이가 늘어져 얽힌 드렁칙처럼 얽혀 있는 듯만 싶었다. 할머니는 제발 뱀으로 한생한 아들이 제 아내를 칭칭 감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바랐다. 눈을 힘주어 감았다. 잠시 후 남자의 두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고생하지 말고 나 따라갑시다.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할머니는 미친 소처럼 모래밭을 내달렸다. 바위에 몸을 부딪혀 주저앉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개울 속으로 곤두박질 쳐 넘어지기도 하면서 채를 넘었다. 아비가 징용에 끌려간 뒤 혼자 사는 세상에 신물이 날 만큼은 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수절을 하며 혼자 살아가라는 말 한 번 한 적 없었다. 몸 튼튼하고 마음씨 좋은 남자 하나를 골라서 기둥서방으로 보듬고 살면서 손자 신접살이 시킬 때까지만 고생하라고 한 터였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야 맑고 밝은 한낮에 날벼락을 맞아 안고 못 일어날 것이었다.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피둥피둥 젊은 세상 밤마다 머리 질끈 동여매고 한숨만 쉬며 살아가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고. 다른 데도 아닌 서방의 무덤 앞에서 하고 많은 남자들 다 던지고 그 서방이 살았을 적에 그렇게 왼수야 악수야 했었던 제수리를 안고 나댈 게 무엇란 말인가. 다 긁어 모아도 바지락 껍데기 한 짝에도 모찰 소갈머리여서인지 할머니는 그 꼴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인연이 잡아 죄어도 하필 목숨을 훑어 죄며 버티는 것만 같아 분하고 억울했다. 그러다가 이런 일 모처럼 저지른 호rom이 속이 오죽 울렁거릴 것인가 하며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조근조근 씹어 타이르자는 매듭을 지었다. 한 대에 엎친 데에 덮친다고 손자가 또 덩달아 제수리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었다. 꿈만같이 공교롭게 얻어가지고 어려움과 쓰라림 속에서 안타깝고 조급하게 얼으며 달래며 얼싸안고 키워온 손자라고 그 손자가 좋아하는 제수리를 미워해야 할 건더기는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제수리 쪽으로 기우는 며느리와 손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도저히 없었다. 몽땅몽땅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타이르려는데 밖에서 자고 들어온 손자놈이 앞짐 밥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지게에 구럭을 짐기고 물옷을 구럭 속에 담은 뒤 점심밥을 싸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지키지도 않은 섬계를 갈 모양이었다. 덕도에서 섬계에 간다고 하는 것은 금당도의 서남쪽에 있는 꽃섬이나 장구섬 같은 데로 객것을 하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들에 갈 경우 사람들은 그 섬에서 귀한 파래, 톳, 참몰, 우뭇가사리, 돌김 등을 마음껏 뜯어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펄쩍 뛰었다. 손바닥만한 배를 타고 오다 가다 바람을 만나면 배가 뒤집혀 죽기 꼭 알맞은 것이었다. 요행 살아온다 하여도
그 바람 속을 저으느라고 하는 고생은 입에서 달고 다른 쓴내가 사흘 동안은 내지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돛담배가 아니요 노만 젓는 배도 아니며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는 기계 배가 있다고 하지만 그 배 또한 최치선의 크기와 같을 뿐이었다. 새끼 농장 생기지 않은 10여 년 전 다음날 아침에 끼니 앉힐 거리가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사람들이 목숨 걸어놓고 다니던 섬계였다. 그러나 이후 몇 해 들면서는 아무도 그 섬계를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섬계를 가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아비가 월남 가서 죽어오는 바람에 나온 돈으로 논 2피를 사서 벌어먹고 있는 터라 세 식구가 노적더미 쌓아놓고 배 두드려가며 먹고 살지는 못해도 풀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처지에 그토록 먼 성까지 개껏 하러 갈 까닭이 어디 있는가 말이었다. 하긴 처녀 총각들이 뱃놀이 겸하여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실컷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다 올 생각으로 팔에나 돛을 캐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더러 갔다 오곤 하는 모양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첫마디에 안 된다고 했다. 입맛 껄껄해서 밥 한 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호미를 찾아들던 할머니는 손자의 지게에서 물옷을 빼앗아 팽개치고 너보고 누가 섬계에 가서 팔에 뜯어오라 하더냐고 소리쳐 말하고 꼭 일을 하고 싶거든 안산에 가서 뗄나무나 조금 긁어 오라고 했다. 그 말에 철승이는 눈살을 으등카릿같이 찌푸리고 구경 삼아서 한번 갔다가 올락한께 그라요 하고 대들었다. 워따 웜에 이것이 뭔 소리란가. 이 넓은 땅 놔두고 해필 그 멀고 험한 백길을 달려서 그 좁은 섬 구석에까지 구경을 가야 금당도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한 이틀 붙잡아 놔두면 어쩌려고 그러냐. 인역 것도 아닌 배 타고 가갖고 하는 할머니의 말에 철승이는 큰 애기들만 싣고 가면 아무 일 없다갑디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깡깡이를 보듬고 앉아버린 것이었다. 손자가 미역 가공 공장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 깡깡이가 생긴 뒤부터였다. 아무리 돈이 아쉽다 하기로 어떻게 얻어 얼마나 귀하게 키운 손자인데 이놈의 등에 무거운 짐지어 골병 들게 하는 김 양식을 하겠느냐는 할머니의 생각에 따라 농사철 외에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던 손자가 누구의 꿰매 빠져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 몰랐다. 제2기내 미역 가공 공장을 다닌다는 것이 꺼림칙하였다. 흰 모래밭에 혀를 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할머니는 이제껏 제2기내 사립 한번 얼씬해 보질 않고 살아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팔자를 이날까지 혼자 허덕거리며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대막대기처럼 분지르고 꺾어놓은 게 바로 제2기내 아버지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손자의 마음을 들쑤실 필요는 없었다. 꺼림칙한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했다. 거기 가서 힘겨운 일 할 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고 짠한 노릇이지만 할머니는 이제 죽더라도 눈 감고 죽을 수 있겠다 싶었다.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덤벼드는 손자의 마음가짐이 고마웠다. 한데 그게 바로 동네 처녀들과 어울려 놀 생각에서였던 것이었다. 동네 처녀들은 겨울철에 김 거두어 들이기가 이른 봄 들면서 끝나면 곧 넛바위께 안꼬랑에 생긴 미역 가공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었다. 날품 드는 일 한 가지로 들고 나기가 자유스럽고 고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700~800원의 노임을 받으면서도 처녀들은 싫어하지 않고 잘 나다녔다. 또한 공장에서는 남자 공원들을 67씩 쓰곤 하였는데 처녀들은 공장을 오가는 걸음에 뒷골이나 안매 잔등에서 어울려 놀곤 하였다. 손자는 바로 이 재미를 보느라고 가공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며칠 동안은 낮에 내내 잠을 자고 밤에 나가 일을 하곤 하더니 하룻밤에는 옷에 온통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었다. 할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누구하고 싸웠느냐고 누구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았느냐고 울부짖었다.
손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장으로 달려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공장집 아들 성삼이하고 싸웠다고 했다. 성삼이하고 싸웠다면 따져 물어보나 마나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았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성삼이는 읍내 고등학교에 나다니다가 대학 예비고사에 떨어져서 집에 와 있는데 공부하고는 이미 담을 쌓고 공장에서 일하는 처녀들하고 히덕거리며 꼬집고 때리는 장난질이나 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고 있는 아이였다. 학교 다닐 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주먹질 발길질만 배우러 다닌다더라는 소문이 마을 안에 퍼져 있지 않던가. 할머니는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삼이의 멱을 잡아 끌면서 가슴이며 어깨며 할 것 없이 마구 꼬집고 두들겨댔다. 어떻게 얻어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키워온 자식인데 내 자식 패 죽이려고 주먹질 배웠느냐고 소리쳐댔다. 공장 사람들이 몰려들어 말리는 바람에 성삼이의 여드름 투성이 얼굴을 손톱으로 핥혀주지 못하고 밀려나온 것이 그렇게도 가슴 아픈 할머니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내내 속은 아리고 쓰리는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틈이 있을 때마다 철승이를 타일렀다. 이 바닥에 살지 않으려면 몰라도 살 바에야 끝끝내 성삼이하고 왼수야 악수야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에도 할머니는 손자의 무릎 앞에 앉으면서 아가 내 말 조깐 듣고 그거 튕겨라이 하고 말했다. 손자가 고개를 들고 할머니의 주름살 가득한 얼굴을 흘끗 건너다 보았다. 볼이 부풀어 있고 입술이 튀어나와 있었다. 제 얼굴 하나 들여다보고 사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소갈머리가 야속했지만 성삼이하고는 다시는 싸움하지 마라이. 그쪽에서 멋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말해 뿌려라. 싸우고 친구 사귄다 안 하디야. 오히려 더 흠결 없이 대하고 살아라 하고 타일렀다. 손자가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깡깡이 줄을 와드랑 와드랑 신경질적으로 긁어댔다. 얼른 밭에나 가소. 퉁명스럽게 내뱉고 깡깡이를 두들겨 대더니 이어 아리랑 타령을 튕겨갔다. 손자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되었다. 섬께 갈 것을 포기한 듯했다. 섬께 안 갈 것이지야. 다짐을 주자 손자는 걱정 말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깡깡이만 튕겼다. 나도 나지만은 너가 오면 참말로 너 하나 들고 나고 하는 것 보고 산다이. 그란디 네가 혹시 섬께 갔다가 섬 사람들한테 붙잡히든지 바람이 불어서 못 오든지 하면 참말로 다 말라져 죽을 것이다이. 이 말을 남기고 사립을 나섰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할머니의 눈앞에 간밤 아들의 무덤 주변에서 낙지 잡으며 파든 구덩이 속에 소용들이 치는 갯벌 물처럼 술렁거리던 어둠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알아대던 며느리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눈을 감았다. 간밤 일을 전혀 모른 채 하고 며느리를 타이르리라 했다. 할머니는 선창 쪽 밖에 있는 아들의 무덤 앞으로 갔다. 이게 바로 아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할머니는 도무지 그게 정말 같지가 않았다. 유골이라 하며 오는 나무 상자 속에는 기껏 손톱하고 머리카락 몇 가닥하고 가는 톱밥 같은 뼈가루 한 숟갈 정도가 들어있을 뿐이라던 것이었다. 그걸 열어서 그게 아들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들 무엇하랴 해서 정말로 아들이 죽어온 것이거니 하고 장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아들의 무덤 아닌 가묘를 써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하는 할머니였다. 아들은 이 바다에서 가장 빠르다는 어협조합의 대형 발동선을 타고 갈 경우 이튿 낮과 밤을 내내 달려가고도 하루 낮을 더 달려가야 겨우 닿는다는 올람이란 데서 그 흰자위 많은 눈을 껌뻑거리고 살아 있을 것만 같았다. 무덤의 마른 풀들 속에서 푸른 잎들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간밤 며느리가 제수리와 함께 무슨 일인가를 치렀을 자리를 눈짐짝으로 가려 더듬으면서 모래 언덕을 내려다보았다. 두 홉들이 소주병 1개하고 과자며 빵에 비닐봉지 몇 개하고가 햇살을 받아 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짝하는 햇조각이 불을 확 당겨 놓기라도 하듯 가슴에 화끈하는 뜨거움이 일어났다. 밭둑을 걸어서 며느리에게로 갔다. 검정 사각무늬가 있는 가지색 통치마에 배추, 꽃물을 들인 샛노란 스웨터를 입은 며느리의 얼굴은 반죽을 해놓은 밀가루같이 해반죽을 했다.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터인데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뿌리 깊이 박힌 발행이 가닥을 호미 끝으로 파내고만 있었다. 할머니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며느리가 앉은 옆 고랑에 쪼그리고 앉았다. 며느리가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것을 생각하고 어디 아프냐고 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흡사 기머거리가 되어버리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호미질만 했다. 며느리의 마음이 이미 자기나 손자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재미없이 팍팍하고 슬프기만 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며느리가 원망스러웠다. 그 원망스러움을 말로 뿜어낼 수 없었다. 말로 뿜어내지 못하고 속에 묻어 삭힌다 하여 한숨을 쉬거나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흥타령 같은 것을 할 수도 없었다. 세상에 널려있는 서름이란 서름은 모두 자기가 다 떠맡아 안고 지고 품고 머금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 며느리이므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이 안골 연한이 숫제 며느리의 울음바다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기의 속이야 어떻게 곰고 아리고 쓰리어도 천연스럽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야 하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듣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말을 하여 하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세상 탁탁하고 매겁기는 할 것이다마는 그래도 철승이 쪽간 타이르고 그래라이. 큰일 났어야. 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못 쓰겄다. 오늘 아침에는 먼 놈의 섬계일 간다게서 못 가게 몇 번 씹어 일러놓고 왔다. 너도 모른 척 하지만 말고 그 얘기가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는가 보기도 하고 혹시라도 누구하고 싸움을 하는지 미리미리 타이르기도 하고 저번 참에도 안 다녀도 될 미역 공장일 다닌다고 다니다가 그 일을 저지르디야. 며느리는 보릿고리에 얽힌 갈퀴 덩굴 한 가닥을 뽑으며 한숨을 투 하고 내쉬었다. 할머니는 얼른 말을 돌렸다. 네 아픈 속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마는 어쩔 것이냐. 너나 나나 원수놈의 팔자가 사나워서 안 그러냐. 내 말 잘 들어라. 몇 번이고 흘려준 말을 다시 곱씹어 흘려주었다. 마음씨 좋고 몸 튼튼한 기둥 서방을 하나 얻어서 살아보라는 말이었다. 다 눈 감아줄 것인게 동네 사람들 눈에만 띄지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한번 살아봐라. 고생이 어째서 안 될 것이냐마는 저 새끼 신접살이 시키도록만 살아주라. 하고 난 할머니는 가슴이 꽉 막혀왔다. 머리카락 한 오락이 손톱 한 개가 묻혔더라도 그게 정말로 아들의 것이라면 분명 홀령이 들어있을 아들의 무덤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면서 추 하고 막혔던 숨을 내뿜었다. 간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앓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 밭고랑에 두 발을 뻗고 주저앉아 한바탕 소리쳐 울어버리고 싶은 할머니였지만 그런디 하고 말을 뽑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여가듯 말을 했다. 나는 이참에 제수리가 철승이한테 깡깡이를 준 것이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려 죽겠다. 내 속이 쪽박같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그 집 식구들하고는 절대로 정두고 살아선 못 쓴다. 이 얘기는 잘 들어갔고 네가 철승이를 쪽간 잘 씹어 일러라.
할머니의 쪼그려 앉은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두둑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으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먼 바다에서 이랑진 물결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어쩌면 할머니의 가슴 속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물결 같은 수많은 말들이 응어리져 있는 가슴을 폈다. 제술인의 아버지인 죽어갖고 어쩌면 구렁이가 되었을 것이다. 살아서 남 못할 일을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구렁이가 안 되고 무엇이 될 것이냐. 내 팔자가 뭣땜시 파삭파삭 깨져본 바가지같이 되어버렸다냐. 하고 많은 사람 다 놔두고 순사들 앞세우고 우리 집으로 달려들어갔고 너가 아버지 징용에 보내뿐 사람이 바로 제술인의 아버지다. 알기를 그리 알고 살아갔었을 것이다. 그런다고 왼수야 악수야 하고 살아갈 것은 없는 일이지만은 속은 두고 살아서 쓴다. 제술인의 아버지가 보통으로 간사고 독하고 모진 사람이 아니더니라. 배급이 나오면 하필 우리 집만 쏙 빼뿔더니 철승애비가 살았을 때 어째서 제익이나 제수리하고 그렇게 쌈을 붙어대고는 했는 줄 아냐. 철승애비도 다 생각이 있어서였을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철승애비가 월남에 가서 죽은 것도 제익인의 식구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제익인의 아버지는 자기가 서둘러 이 편에 남편을 징용에 보내놓고도 가슴 찔려하는 구석이 손톱만큼도 없던 것이었다. 오히려 한두 번에 노랑 설탕 배급을 주고 안남미 배급에 차례를 넣어주고 그 대가로 이 편에 몸을 요구했었다. 그게 철승애비가 5살 되던 해의 봄이었다. 날품으로 밭을 메고 들어와 설핏 잠이 들었을 때 대오리문 창살을 가만가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스라쳐 일어나며 누구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낮게 새어 들어왔다. 뭔 잠이 그렇게 깊이 들었소. 사람들 모르게 배급살 쪽간 갖다 주려고 왔소. 잠결이었지만 가슴이 짜릿하면서 뭉클 뜨거워졌다. 간사하고 표독스러운 그였지만 이 편에 남편을 징용에 보내놓고는 속이 편하지 못한가 싶었다. 여느 때 믿고 저주스럽던 그가 고마웠다. 일어나 문고리를 따려고 했다. 그러다가 멈칫했다. 한밤중에 호러미가 혼자 자는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남자의 속셈은 뻔한 것이었다. 여차하면 쓸 생각으로 아랫목 머리맡에 놓아둔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그 배급살 받지 않겠다고, 얼른 돌아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외쳐댔다. 영보네는 어째서 내 속을 그렇게 몰라주요. 남자는 이렇게 달래면서 대오림은 창살을 북 뜯고 손을 들이밀었다. 문고리를 벗기려고 했다. 눈앞이 아찔했다. 방망이로 내리쳤다.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다. 그는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후 불며 엄살을 떨다가 어물어물 돌아갔다. 철승의 아비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새웠다. 새벽녘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남자가 놓고 갔을지도 모르는 배급 쌀자루를 제익인의 집으로 가져다가 주어버릴 셈으로였다. 그러나 남자가 놓고 갔음직한 배급 쌀자루는 거정문 늘어뜨린 부엌이나 손바닥만한 마당 어디에도 없었다. 제익인의 아버지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호젓한 데서 단둘이 만나가지고는 손목을 잡으면서 정이나 두고 살자고, 서로 입만 열지 않으면 정두고 사는 것을 누가 안다냐고 꾀었다. 한 번은 밤늦게 김이삭을 주어가지고 재를 넘어오는데 이 편을 솔숲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었다. 만약에 소리 지르면 당신 죽고 나 죽고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입을 막았다. 이 편은 그 편의 가슴을 물어뜯었다. 그가 나둥그라졌을 때 사람 살리라고 외치면서 마을로 내달렸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이 편을 아예 배급주는 차례에서 빼버렸다. 해방이 된 뒤로 때려 죽이겠다고 나대는 청년들을 피하여 한 1년 동안 어디선가 살다 들어온 그는 다시 마을을 휘어잡았다. 그를 죽여야 한다고 괭이나 낫을 내두르던 마을 사람들도
그의 대소가 사람들의 위세에는 꼼짝을 못했다. 무식한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이장과 어협 총대를 맡겼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이편에게 더욱 괄시를 하여댔다. 울력이 났을 때 호러미를 빼주곤 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이편에게 기어이 궐을 물게 하였으며 마을에서 넛바위 선창까지의 길을 내는데 이편의 밭 언덕을 까뭉개게 하는 억지 계획을 만들기도 하였다. 물론 자기 형님을 징용해 보냈다고 이를 갈던 억보가 경비대를 간다고 갔다가 반란군이 되어 돌아와 가지고 총질을 하여 그가 죽은 뒤로 성근직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길내는 이 일은 새우나 마나한 계획이 되어버렸었다. 문제는 이런저런 꼴을 보고 자란 철승애비가 이편의 통사정에 따라 장가를 들고 영장도 나오지 않은 군대를 자원하여 가기까지 제이긴의 식구들을 보고 이를 갈곤 한 것이었다. 제수리하고는 동갑이었지만 서로 말도 주고받지를 않으려 했었다. 한 번은 음력 대보름날 풍물을 치다가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 마당 밟기를 하면서 괜히 술바람에 한 짓거리들이기는 했겠지만 따지고 보면 쌓인 원한이 터져나와서 된 싸움이었던 것이었다. 이 싸움에서 철승아비는 코피를 한 바가지나 쏟을 만큼 제이긴의 형제한테 두들겨 맞았던 것이었다. 입심이 셀 뿐 아니라 싸움이 붙었다 하면 때로 몰려 덤벼드는 채신의 형제를 때려 눕힐 장사는 없었다. 만일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기도 했다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은 보복을 하고 나섰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이장이나 총대를 대물려 하는 그들은 자기들을 건드린 사람이 허가 없이 솔가지 하나를 베면 대번 살림개를 불러들이고 멸치덤장이나 정치만 그물을 놓거나 산마이 그물을 놓으면 오면 가면 낫으로 쳐서 떠내려 보내는 심수를 부리기도 하고 세금을 비싸게 매기기도 하는 것이었으며 마을의 규정을 어기고 긴발 한 대만 더 막아도 기어이 철거반을 들이밀던 것이었다. 철승아비가 자원 입대를 한 것은 바로 그 싸움이 있은 후였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월남 파병에 자원을 하여 돈을 벌어와서 제이긴의 형제한테 보아라한 듯이 살아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었다. 돈 도둑질해 가지고 바깥바람 쐬러 가기라도 하듯 훌쩍 밤새 도망질 쳐서 군대에 가버린 철승아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혀올 뿐이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들이쉬면서 내 말 잘 알아듣고 철승이한테 차근차근 족간 씹어 일러라 하고 곱씹어 주었다. 천상 해보아야 어느 거지의 등에 업히어 다니다가 이웃 마을에 윤씨네 집에 맡겨진 다음 코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애기 업계 노릇을 하며 살아왔을 뿐인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의 말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호미질만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때 넛바위 선창 쪽에서 양수기 엔진을 다한 배 한 척이 붕 소리를 내면서 달려왔다. 철승이 또래의 청년 둘이 타고 있었다. 철승이는 타고 있지 않았다. 노룻골 맷뿌리 끝으로 간 배가 갑자기 변속을 하면서 엔진 소리가 그쳤다. 서서히 매 끝으로 다가가더니 검은 바위에 배전을 댔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처녀들 셋이 곰골숲에서 갯벌밭에 꽃게들처럼 바르르 뛰어나가더니 배에 올랐다. 이어 배가 도망이라도 치듯 붕 하는 엔진 소리를 내면서 달렸다. 뱃머리를 길마섬 건너편의 꽃섬으로 두르고 있었다. 꽃섬 쪽의 하늘은 아직 쪽 밑으로 맑아 있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철승이가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은 게 다행스러웠다. 벌써 아득하게 멀어진 배를 바라보았다. 혹시 자기의 흐릿한 눈이 잘못 보았는지도 모른다 싶어 야그야 저 배 우리 철승이는 분명히 안 탔지야 하고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호미를 놓고 그 배를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 며느리가 야속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시 김을 매기 시작했다.
이에야말로 보리밭에는 웬 갈퀴덩굴풀이 이렇게도 속속들이 보릿그루에 얽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 하고 한숨을 쉬며 밭머리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는데 너바이 선창 쪽에서 오토바이 엔진을 단 최치선이 부르릉 소리를 내더니 이내 물살을 가르면서 할머니네 밭이 있는 안골 앞으로 달려왔다.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그 배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을 벌려 떴다. 순간 할머니는 자기가 금방 보리밭 고랑에 놓은 호미자루로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탐스럽고 큰 깡깡이의 핏빛으로 붉은 모서리가 뱃저니에서 반짝 햇살을 되쏘고 있는 것이었다. 워따 웜에 이를 어찌사 쓸고 발을 굴렀다. 배의 고물에서 키를 잡고 앉아있는 것은 철승이었다. 밤빛 잠바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했다. 할머니는 밭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지듯 모래밭으로 뛰어내렸다. 바닷 물결 같은 파란 어둠이 눈앞을 가렸다. 모래톱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허공을 번갈아 끌어당기며 청관산과 도리섬 어귀에 퍼지고 있는 바람 곱자기를 가리키면서 금방 불바람이 불 것 같은데 어디를 간다고 가느냐고 얼른 뱃머리를 돌리라고 외쳐댔다. 그 소리는 모래톱을 핥는 잔물결의 일랑 속에 파묻히고 있을 뿐이었다. 안골 연안에는 오토바이 엔진을 다한 최치선의 요란한 소리가 가득 찼다. 밭 한가운데서 일어선 며느리가 호미를 든 채 꽃섬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최치선 이의 철승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최치선 두 척은 이날 암매 잔등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자줏빛 상그늘이 너바이 선창과 안골 앞바다를 덮칠 때까지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썰물졌던 바닷물이 모래톱으로 수국의 꽃송이 같은 흰 거품을 밀어 올리며 밀려들었고 늦하니 바람이 매섭게 일어나 바다는 온통 흰 누에결로 덮여 있었다. 밀물의 흐름 타고 바람 속을 뚫어 오르려고 그 사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지. 날이 어두워지면 오겠지.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달린 배로 오는 것이니 쉬 돌아오겠지 하면서 밭둑에 앉아 기다리는 할머니의 가슴은 불 밑에서 다 달아져가는 기름을 빨아올리는 심지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가슴에서는 가쁜 숨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너바이 선창 주변의 모래밭과 사태밭 언덕에는 섬계를 간 처녀 총각들의 식구들이 앉거나 서서 흰 누에결 덮인 바다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원망스러웠다. 며느리는 밥을 짓겠단다고 먼저 들어가고 없었다. 귀한 자식이 섬계를 간다고 가서 흰 누에결 허옇게 덮인 바다에서 살아 돌아오느냐 돌아오다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 하는 판국인데 목구멍에 밥 우겨 넣을 생각밖에 못하는 며느리의 소갈머리가 밉살스럽기 그지없었다. 선창 주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사태밭 언덕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갯물 묻은 발대나 목나무를 태우는 그 불은 도깨비불처럼 파르스름하면서도 노란 빛을 띄었다. 몰아치는 늦하니 바람에 심하게 가물거렸다. 꽃섬에서 어둠을 뚫고 오는 배에게 방향을 알려주려고 피우는 불일 것이었다. 할머니는 밭 언덕에서 모래밭으로 내려섰다. 모닥불 피우는 사람들이 고마웠다. 자기도 그 모닥불 옆에 앉아 손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다리가 휘청휘청했다. 넘어질 듯만 싶었다. 자갈밭에는 가지빛 어둠이 깔려 있었다. 어둠 속에 들어서자 몸이 붕 뜨는 듯한 현기증이 일어났다. 발끝에 돌이 차였다. 빛을 쓰러졌다. 성문다리가 돌에 받쳤다. 사태밭 위에서 타고 있는 모닥불 같은 불이 눈에서 번쩍했다. 그래도 아픈 줄을 몰랐다. 돌머서리를 걷어밀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등 뒤에서 희끗한 것이 어른거렸다. 찬찬히 보니 며느리였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이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소갈머리 있네 없네 했어도 며느리는 섬계에 간 제 자식이
이 바람 속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좀이 쑤셔서 집안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도저히 없었나 싶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의 다른 한 손에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저녁밥을 내어온 것이었다. 뭐 하려고 밥 내왔냐? 이 속에 밥 들어간다냐?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선창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자기의 말이 며느리에게 너무 퉁명스럽고 야속하게 들린 듯하여 뭔 일 있을라다냐? 기계배 타고 갔은게 금방 올 것이다 하고 안심을 시켰다. 제이기가 모닥불에서 피는 연기와 함께 소주 냄새를 뿜어날리면서 이를 갈았다. 이때 그의 동생 제수리가 마을 쪽에서 헐레벌떡이며 뛰어왔다. 모닥불 앞에 제이기를 데리고 저만큼 가더니 잠시 기욤말을 하였다. 무엇이 어째야? 하더니 제익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쳐든 채 멍해졌다. 먹달기빛 하늘에는 치자빛 별들이 줄레줄레 달려있었다. 끝까지 오한수가 되고 말고마이 그 개같은 새끼가. 제익은 이렇게 소리쳐 말하더니 갑자기 미친기가 일어난 사람처럼 철승 할머니 앞으로 뛰어갔다. 할머니의 목을 두 손으로 훑어재면서 내 인연, 네가 대신 내 손판에 대줘봐라. 시원하게 잘 되었다. 네 손자가 우리 새끼를 칼로 쑤셔 죽여 뿌렸단다. 하고 이를 갈았다. 할머니는 목줄이 으깨어지는 듯 아프고 숨이 막혔다. 쾌쾌거리지도 못한 채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옆에 사람들은 그저 멍해 있을 뿐이었다. 제수리가 덤벼들어 제익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면 새끼줄에 올가매어진 채 나뭇가지 위로 끌어올려진 개처럼 혀를 빼어 물고 나자빠졌을 것이었다. 목줄을 쓰면서 가쁜 숨을 쉬는데 사태밭 언덕 아래로 제익을 밀고 내려간 제수리가 얼른 동네로 들어가 보긴 하시오. 파출소에서 순경이 나와서 성님을 기다리고 있은께 확실한 것을 알아보시오. 그러고 철승인의 할머니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러요. 저 할머니가 죽이라고 시켰다오. 하고 말했다. 할머니는 꿈만 같았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물에 빠진 듯만 싶었다. 밀물 줄기처럼 큰 어둠 덩어리가 몸을 떠이고 흘러가고 있는 듯 눈앞이 빙빙 돌았다. 멍청이 서 있던 며느리가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제익의 아내가 허둥지둥 사태밭을 내려갔다. 기춘이네, 춘자네, 영자네, 영시민에도 뒤따라 내려갔다. 차근차근 쪽감 말을 해보시오. 뭔 일이 어떻게 났다오. 사태밭 아래서 기춘이네가 제수리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발을 굴렀다. 겁많은 영시민애가 영자네 팔에 매달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사태밭을 내려갔다. 제수리가 밭은 목에 침을 넘기면서 말했다. 큰일은 벌써 나 뿌렸어라오. 시방 배는 금당도에 갇혀있고 성삼이하고 철승이하고는 녹동병원에 있다 하드만이라오. 그런디 둘이 다 죽어 불었다가나요. 늦하니 바람은 더욱 세차졌다. 사태밭 언덕의 소나무까지는 휘어 꺾일 듯이 휘파람 소리를 냈고 먼 바다로부터 밀려온 파도가 모래톱을 까 뒤집을 듯이 후려치며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팔에 매달린 채 안매 잔등을 넘어서 마을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앞에는 장막 같은 어둠이 절진해 있었고 귀에는 질퍽거리는 물결 소리뿐이었다. 마을로 들어온 제익과 이장은 순경을 따라 해지낼 각오 없었다. 바람이 웬만큼 자면 한밤중에라도 조합의 발동선을 빌려 타고 녹동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제수리가 와서 며느리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한동안 쏙닥거리다가 갔다. 바람이 쉬 자지 않을 듯하니 조합 발동선도 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회진에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육로로 돌아 녹동으로 가보아야 한다고 했다. 얼른 시체를 실어 오자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멍이 듣고만 있다가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고 제술은 돈이사 어느 끝이 어디로 가든 내다가 쓰고 봅시다
하고 나서 사립을 나갔다. 할머니는 혀를 물어뜯었다. 웬수놈 웬수놈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제수리가 며느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에서 주먹 같은 멍울이 차올랐다. 제수리의 아버지와 제익과 제익의 아들인 성삼이가 생각났다. 제수리네 식구들 때문에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죽어간 것이니 말이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주먹같이 차오른 멍울만 내려가면 일어날 수 있을 듯 하였다. 며느리가 물을 떠가지고 들어왔다. 목이라도 축여야 한다면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었다. 그 물을 받아 마시고 나니 살 것 같았다. 며느리가 다시 미음을 쏘았다. 그 칼부림은 함께 섬계일간 영심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여자가 끼지 않고는 살이 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잘 들어맞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요년,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불벼락도 말고 칼벼락을 맞아 죽어라. 하고 할머니는 영심이를 저주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조합의 발동손이 두 구의 시체를 너바이 선창으로 실어왔다. 회진에서 택시를 불러 타고 육로로 돌아간 제수리도 그 발동선을 타고 성삼이 아버지 제익이랑 함께 돌아왔다. 제수리는 따지고 보면 과부인 철승이네를 생각해서 천방지축 녹동으로 달려갔을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녹동에서 시체를 실을 때도 제익이 자기 아들의 시체만 실어 가겠다고 꼬투리 깨지 않은 부르기 고집 부리듯 했지만 함께 간 이장과 제수리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적선해준 셈으로 실어가자고 달래어 실어왔다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자고 제의를 한 것도 아닌데 두 패로 나뉘어서 두 청년의 장사를 지냈다. 징용에 간 철승 아버지나 월남에 간 철승 아비하고 그럴 수 없게 살았던 사람들 서넉과 기춘이와 그 또래의 친구들 몇이 철승의 관을 메고 제익의 대소가 사람들이며 미역 공장에 붙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며 제익이네한테 구정물 한 방울이라도 튀어간 사돈네 8촌벌 되는 사람들이며가 성삼이의 관을 메었다. 철승의 시체는 안매 잔등을 넘지 않은 채 그냥 안골 자기 아버지가 묻힌 밭으로 가묻혔고 성삼이의 시체는 새끼 농장으로 가는 신장로를 따라 산모통이를 돌아가다가 비탈길을 올라서 최씨문중 산골짜기에 묻혔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의 무덤 앞에 구덩이를 파고 손자의 시체를 넣고 흙을 떠 넣으면서 발로 밟아댈 때 할머니는 두 다리 쭉 뻗고 앉은 채 아들의 무덤을 손바닥으로 두들겨 댔다. 손자의 가슴에서 흘러나왔을 선지피 같은 저녁 노을이 우산도 끝에 뜬 구름 자락을 뻘겋게 물들이더니 순식간에 호수 같은 등량바다를 꽃자줏빛으로 덮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의 날개 폭만한 잔물결들이 게으르게 밀려와서 모래톱을 핥고 있었다. 애끼무정한 놈의 새끼들. 할머니의 가슴에는 그저 이 말이 피멍처럼 응어리진 채 목구멍으로 차오르고 있었지만 혓바닥은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굳어져서 말을 만들지 못했다. 며느리는 무덤의 마른 풀잎 속에서 바야흐로 새 입이 돋고 있는 남편의 무덤을 두들겨대는 시어머니 옆에 멍히 선 채 밭 한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제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옥색 스웨터가 바다의 꽃자줏빛에 젖어들고 있었다. 이날 밤 그 며느리가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수리를 따라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찔레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으면서 할머니는 허옇게 어우러진 찔레꽃들을 바라보았다. 술을 석 잔이나 마신 꽃끝에도 찔레꽃의 풍결 같은 냄새는 진하게 맡아졌다. 제수리하고 가까워지면서부터 짙은 화장 냄새를 풍기곤 하던 며느리가 생각났다. 돈 잘 벌고 튼튼한 서방 만났으니 인제라도 세상 만나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 것은 아니나 서방 까먹고 새끼 잡아먹은 년 어디 가서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또 무슨
짓궂은 심술인지 알 수 없었다. 수북한 띠풀 한 줌을 뜯으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를 저주하는 자기를 꾸짖었다. 어디 가서 사는지 수소문을 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60살이 이마에 맞닿은 이 늙은 게 살면 얼마나 살랴. 이 눈에 흙 들어가면 누가 아들과 손자의 제삿날에 물 한 모금 떠놓으랴. 새 서방이 좋기야 좋고 나이 이제 40일 뿐이니 아들 딸 한둘은 금방 나올 수 있어 딴 정신이 있을 리 없을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복 다 살려면 제삿날 부디 잊지 말고 물이라도 떠놓으라고 타이르리라 했다. 그리고 아들 딸 얼른 길러가지고 본 서방인 철승아비가 월남 가서 죽은 핏값으로 생긴 논 6마지기를 제사답으로 물려주면서 올 때 갈 데 없는 불쌍한 두 귀신한테 떠놓는 일을 부디 잊지 말게 하라고 당부하고 싶었다. 손자의 무덤 쪽으로 나아가며 한 무더기의 억새풀 줄기들을 뜯었다. 이때 찔레나무 뒤쪽에서 얼른 움직이는 게 보였다.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을 벌려 떴다. 헐렁헐렁한 쑥빛 스웨터에 검정 통치마를 입고 나타난 것은 영심이었다. 겨울철 같은 때 뚱뚱한 영심이네가 걸치곤 하던 스웨터와 통치마를 입은 영심이는 안악처럼 숙성해 보였다. 얼핏 상고라도 치른 안악같이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맥이 없어 보였다. 얼굴빛이 반죽해 놓은 밀가루처럼 허여멀쑥했다. 할머니는 억새풀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멀겋게 날이 선 억새풀잎 가장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풀잎 한 가닥을 뜯었다. 내 새끼 잡아먹은 백여우 같은 년 하는 생각이 가슴을 꽉 막히게 했다. 이를 물었다. 인연이 무슨 낯으로 이렇게 내 앞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이 남자한테 셀쭉 웃고 저 남자한테 희죽 웃어가지고 칼부림 나게 한 여우 같은 년. 가까이 오기만 하면 호미 끝으로 누나를 파놓으리라. 다시는 셀쭉 웃고 희죽 웃지 못하게 낙껍질을 벗겨놓으리라 하는데 영심이가 등 뒤에 선 채 할머니 하고 불렀다. 뭐 하려고 부르냐? 내가 어째서 너그 할머니냐? 혓바닥을 톡 끊어 불기 전에 얼른저리 갚불어라이 하는 말이 가슴에서 주먹처럼 뭉쳐지고 있었으나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풀만 뜯었다. 할머니 나보고 욕하지 말소. 인제 와서 그런 말 못할 것인가마는 이 말은 꼭 해사 쓰겄네. 영심이가 한때나마 철승이와 눈이 맞아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암매 잔등을 넘어 안골에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뒷등 언덕 같은 데서 만나곤 하던 것은 선뜻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는 일이었다. 영심이는 농사가 10여 마지기나 되는 부잣집 딸인데다 아버진 장호가 제익의 뒤를 이어 이장을 하여오는 터요. 철승이는 외짝인 할머니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데다 농사래야 겨우 6마지기가 고작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철승 어머니는 백지처럼 말이 없긴 하지만 밤이면 마을의 사랑방 문 앞을 기웃거리면서 남자 냄새를 맡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마을 안에 퍼져 있곤 하던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영심이가 철승이와 눈이 맞은 것은 어쩌면 철승이가 튕기는 기타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철승이가 기타를 튕기기 이전에는 그의 목소리가 유달리 곱다 하여 처녀들의 눈길과 관심이 몰려들곤 했다. 거기에는 철승이의 얼굴이 예쁘장한 것도 한 것이지만 그의 집에 대물리어 일어난 불행에 대한 동정이 곁들여졌을 것이었다. 철승이가 느닷없이 제익인의 미역 공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영심이 때문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한시도 떨어져 살기가 싫었던 것이었다. 한데 제익의 아들 성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비고사에 들지 못한 채 대학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오면서부터 영심이를 자꾸 꿰어내곤 하였다. 이 무렵 누구 쪽에서 먼저 이끈 것인지는 모르나 철승이가 이따금 영심이의 눈을 피해가면서 춘자를 만나곤 한 것이었다. 영심이가 그걸 눈치 못 챌 까닭이 없었다. 이후로 영심이가 철승이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루는 성삼이와 영심이가 도리섬으로 배를 타고 놀러 갔다가 왔다는 말이 철승이의 귀에 들었다. 이날 저녁에 철승이와 성삼이는 공장 안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한판 싸움을 벌인 것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 철승이와 춘자 가운데서 둘의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수작을 붙인 것은 성삼이었다. 철승이가 성삼이의 수작에 넘어간 것을 알아차리고 싸움을 건 것이었다. 그 싸움에서 철승이는 성삼이에게 맥없이 얻어맞기만 했었다. 주먹과 발길을 발동기에 피스톤처럼 내어 날리는 성삼이와 허리를 끌어안으려고 덤벼드는 철승이는 애초에 싸움 상대가 되지를 않았다. 이번 꽃섬에 가서 일어난 칼부림은 그때 그 싸움의 연속인 셈이었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면서 칼을 든 것은 철승이었다고 한다. 어쩌면 집에서부터 칼을 가지고 온 듯했다. 그것은 시커먼 시칼이었다. 성삼이가 칼을 보고 달아나기만 했어도 이렇게 피바람이 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데 성삼이가 잠바 지퍼를 찢어젖히고 맨 가슴을 내밀면서 찔러볼 테면 얼마든지 찔러보라고 한 것이었다. 찔러도 자기 가슴에는 칼끝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설사 들어간다 하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콧방귀를 꼈다. 철승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휘어지면서 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이때 누군가가 덤벼들어서 철승이의 손에서 식칼을 빼앗으면서 싸움을 말렸으면 탈이 없었을 것이었다. 철승이도 은근히 그것을 바라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춘자나 영자들은 갯바구니를 든 채 개와 고양이처럼 자갈밭에서 버티고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둘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직 영심이만 조금 전에 철승이가 타고 온 가공공장의 배를 정박시키느라고 닻을 던지고 있는 기춘을 향해 얼른 내려와서 칼쪽감 뺏어뿌려야 하고 소리치면서 발을 굴러댔다. 기춘은 배 안에 선 채 철승과 성삼을 향해서 너희들 참말로 그렇게 싸울래? 하고 소리쳐 주기만 하고 있었다. 성삼이 네가 저리 달아나 뿌려야 춘자가 말했다. 성삼이는 여전히 가슴을 활짝 까내민 채 칼든 철승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끼야 찌를 테면 찔러 보란 말이야 호래 새끼야. 한데 뒷걸음질 치던 철승이가 눈을 부릅뜬 채 이 새끼야 안 죽을라면 무릎 꿇고 빌어 콱 쑤셔 죽여 불기 전에 얼른 빌어 새끼야 하고 소리친 것이었다. 성삼이가 하늘을 향해 허허하고 헛웃음을 쳤다. 그러더니 이를 갈면서 철승이를 노려보았다. 여차하면 몸을 날려 칼을 빼앗고 철승이를 묵사발처럼 깔아뭉개버릴 기세였다. 기춘아 쌈 쪽감 말려야. 영심이가 소리쳤다. 철승이가 칼로 성삼이의 가슴을 겨눈 채 눈을 부릅떴다. 성삼이는 또 찔러볼 테면 찔러보라고 하면서 가슴을 철승이 앞에 내놓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윽고 철승이의 등이 언덕구비의 바위 앞에 닿았다. 몸을 틀어 옆으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다가서는 성삼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철승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다리가 떨렸다. 성삼이가 그걸 놓칠 리 없었다. 찔러봐 내 가슴에 그 같은 놈의 칼이 들어갈 것 같으냐. 성삼이의 이 말 속에는 못 찌르겠으면 얼른 무릎 꿇고 빌어 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성삼이는 철승에게 달아날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가랑이를 양옆으로 크게 벌린 채 윗몸을 굽히고 두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금방이라도 치고 받고 할 기세였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철승이가 바위에 등을 기댔고 성삼이가 철승이의 칼든 손을 재빨리 잡아 젖히는 듯 했다. 두 몸뚱이가 한때 엉기었다. 철승이가 성삼이의 옆구리를 껴안고 있었다. 순간 성삼이가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아, 나 찔렀냐? 아, 나 찔렀다. 새끼야, 어쩔래.
네 가슴에는 철판 깔았냐? 철승이가 칼을 든 채 쓰러진 성삼이를 향해 소리쳤다. 철승이의 손에 벌건 피가 묻어 흘렀다. 성삼이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왼쪽 가슴 한복판에서 벌건 선지피가 솟고 있었다. 배에서 뛰어내려 달려온 기춘이가 쓰러진 성삼이를 흔들었다. 영심이, 춘자, 영자가 달려갔을 때는 성삼이의 눈이 허옇게 뒤집혀 있었다. 찔러보란 대로 찔렀다. 어쩔래.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던 철승이가 모래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바위 뒤쪽에 자갈밭을 달려갔다. 철승아 어디 가냐 하며 기춘이가 성삼이를 얼른 병원으로 싣고 가야 할 게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철승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때 금당도 어청계의 발동선이 꽃섬을 향해 달려왔다. 기춘이랑이 금당도 청년들과 함께 자갈밭을 휘돌아 바위 무더기만 깔려있는 연안으로 갔을 때 철승이는 덕도를 향한 바위돌 틈에 처박혀 있었는데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다. 나한테는 죄 없어요. 알기를 바로 알소. 영심이가 구구하게 변명하듯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뒤로 돌아 앉으면서 듣기 싫다 이년아.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왔냐 하고 악을 쓰듯 소리쳤다.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하듯 뛰고 숨이 가빠왔다. 영심이의 먹물 찍어 바른 듯한 속눈썹에 물이 묻어났다. 그것이 햇살을 받아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반짝 빛났다. 내 속은 불 안 난 줄 안가? 아무 말 말고 내 말 들어보소. 나 시방 부산으로 갈 것이네. 철승인의 어머니가 간 데를 안게 그리로 갈 것이네. 인제 난 여기서 더 못 살아. 오라버지가 나를 어떻게 닥달한 중 안가? 꼼지락 달싹을 못하게 하네. 내가 입던 옷이라고 생긴 것이면 다 찢어갖고 불 처질러 불었어. 잡년질하다가 칼부림 나게 했다고. 영심이는 잠시 말을 끊더니 흐느껴 울었다. 내가 참말로 잡년이란가? 철승이를 보듬고 살다가 고등학교 댕긴 성삼이가 온게 성삼이를 또 보듬고 살고 그랬는 중 안가? 아무도 내 속 모를 것이네. 나는 처음부터 철승이하고 둘이 불쌍한 할머니하고 아짐하고를 모시고 살라고 맘 먹었어. 그랬는데 철승이가 지가 먼저 변해 불었어. 그런 속이나 알소. 이 말을 남기고 영심이가 밭 언덕을 내려서서 모래밭을 달렸다. 새끼농장 뚝을 건너서 삼산으로 가 버스를 탈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일어서서 영심이를 불렀다. 할 말이 있었다. 며느리가 있는 대로 간다는 영심이에게 할 말이 있었다. 해주겠다고 별은 말이 금방 혀끝에 맺혀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일단 영심이를 불러 세워놓고 싶었다. 치마꼬리에 달린 붉은 비단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500원짜리 지폐 2장을 노비로 쥐어주고 싶기도 했다. 할머니는 모래밭으로 내려서서 몇 걸음 뒤쫓아가면서 배창자를 그려쥐고 목젖껏 영심이를 불렀다. 영심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금방 쇠개 농장뚝으로 난 신장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농장뚝 아래로 질펀히 펼쳐진 바다는 찔레꽃잎만한 고깃 비늘들을 깔아놓은 듯 금빛으로 반짝거렸다. 이때 암매 잔등을 넘어오는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아리랑 한 곡절을 노래로 하고 있었다. 아리랑의 물결 속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막걸리를 몇 잔 얼근히 걸치고 오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발을 멈추고 섰다. 미친 여자처럼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흰 보퉁이를 내두르고 농장 둑으로 들어서는 영심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흐릿한 눈이 더욱 침침해졌다. 가슴이 콱 막힌 듯 아파오고 어디에 또 그게 그렇게 남아있었는지 눈에는 흥건히 눈물이 괴고 있었다.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 무덤 위로 쏟아지고 있는 햇살에 눈이 부셔 눈살을 찌푸리면서 퉁명스럽게 흥얼거렸다. 발병도 안 나고 잘만 가더라.